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베어 마켓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증시 100년을 분석한 투자 바이블로 투자자들에게 침체장 바닥을 판단하게 해주는 올바른 지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침체장의 바닥을 판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러셀 네피어는 금융시장 전략가이자 금융 역사가입니다. 저자는 과거 4번의 거대한 침체장 바닥에 전후 2달씩 총 넉 달에 걸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기사 7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시장 참여자 및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장으로 1921년 8월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체장으로 1932년 7월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대공황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침체장은 1949년 6월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생긴 침체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체장은 1982년 8월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과도 싸웠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네 번째 침체장은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네 번째 침체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4번의 침체장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장은 성장 속도를 기업 이익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체장은 할부 금융이 쏘아올린 호황과 은행 파산이 마무리한 불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대공황 시기입니다. 세 번째 침체장은 대공황 시대보다 거래량이 낮았던 침체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한 침체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체장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싸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14.6%까지 올라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올렸습니다.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지만 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했습니다.
실업률도 6%를 넘나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제2차 오일 쇼크였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죠.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가 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높게 뛴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게 됩니다. 실업률도 1982년 11%까지 치솟게 됩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속에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기가 확장될 때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악화될 때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2년처럼 경기가 위축됨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야말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1982년의 침체장과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침체장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세 번의 침체장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달러와 채권, 주식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첫 반등을 보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 침체장은 인플레이션 상황, 즉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8월 현재까지의 미국 상황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첫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네 번의 침체장 바닥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둘째,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상품의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서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것이죠. 또한 원자재 선물 가격인 CRB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구리가 바닥을 찍은 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연준이 물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품 가격의 반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패드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금리와 재할인율 인하입니다. 앞선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패드는 금리와 재할인율을 인하했습니다. 실제로 1981년 10월 재할인율이 인하된 후 1982년 8월 바닥까지 주식시장은 10% 추가 하락 후에 반등했습니다. 이후 강세장은 거의 18년 동안 이어졌죠. 만약 재할인율이 인하된 후에 투자를 했다면 손실은 제한적인 데 비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주가 하락 시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 완화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채권 시장이 먼저 회복했습니다. 즉, 국채, 회사채, 주식의 순으로 회복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주식시장의 첫 반등 때 비관론으로 공매도 입장을 유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이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통화량의 증가는 침체장 바닥을 알려주는 정확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4월 통화량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16개월간 다우존스 지수는 24%나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1982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강세장 고점에서 14년간 침체장이 지속되었습니다. 1981년 4월부터 15개월간 주가는 30% 추가 하락 후에 침체장의 바닥에 도달합니다. 1981년 9월부터 국채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981년 10월에 패드가 재할인율을 인하합니다. 여기서 재할인율이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직접 대출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1982년 1분기에 GDP가 바닥에 도달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했던 극단적인 4번의 경기 침체 시기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증시에 선행했습니다. 즉, 증시가 경기보다 6에서 9개월 선행한다는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큰 침체장의 바닥에서는 경기가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6월에는 금속 가격, 특히 구리의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는 증시가 바닥을 찍기 2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1982년 7월 연준의 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변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국가들의 부도 위기였습니다. 1982년 8월부터 증시와 채권이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채권이 먼저 회복하고 증시가 뒤따라 회복했죠.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부채로 인해서 금리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재정 적자에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갔고 개발도상국의 파산 위험 소식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채권은 동반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1982년 10월에는 다우 이론상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우존스 지수는 이미 바닥에서 30% 상승한 후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200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호황장의 전체 상승률로 보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라도 들어갔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은 비관론을 계속 유지해서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CRB 지수, 즉 원자재 선물 가격 지수는
1980년 11월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하며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바닥 형성은 증시가 바닥을 형성한 후에 2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즉, 금속 가격이 바닥을 찍은 후 2개월 후에 증시가 바닥을 찍었고 다시 2개월 후에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입니다. 1982년 11월에 들어서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드디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은 1983년 2분기에 되었습니다. 즉, 주식과 채권이 상승한 후에 기업 실적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제 1982년 침체장에서의 채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채권 시장의 침체는 1981년 10월에 끝이 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1946년 2.03%에서 1981년 10월에 15.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1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약 4.3%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4.3%도 아닌 금리가 15.1%까지 상승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폴 볼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입어서 물가 상승률과 상품의 가격, CRB 선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잠잠했는데요. 채권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은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단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 둘째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즉, 지금처럼 미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죠. 1982년 7월까지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2%가 하락해 13.1%가 됩니다. 원인은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실제 금리는 여전히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채권 투자를 꺼려 했습니다. 또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금리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1982년 급격히 떨어졌으며 재정 적자에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채권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8월에 드디어 강한 국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원인은 경기가 더 나빠지리라는 예상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채권 가격의 상승세는 금융위기 신호가 뚜렷해진 직후였습니다. 이때 단기 금리의 하락폭도 놀라운 수준이었지만 장기 금리 역시도 함께 급락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모두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82년 이후에도 여러 번의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및 정보통신 IT
기술업계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위기,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약세장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약세장과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약세장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